사람을 만만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데는 단 3번의 호의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쏟아냈던 그 수많은 이유들을 기억하십니까? 아파서 못 간다, 선약이 있다, 돈이 부족하다. 당신은 그것을 예의라고 믿었겠지만 상대의 귀에는 그저 나약한 변명으로 들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정성을 다하고도 뒤돌아서서 무시당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거절할 때 구구절절 사정을 설명하는 행위는 내 인생이라는 집의 설계도를 낯선 이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왜 안 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설명하는 순간 당신의 거절은 확정된 결정이 아니라 조율 가능한 협상의 영역으로 전락합니다. 상대는 당신의 사정을 듣고 공감하기보다 그 빈틈을 어떻게 공략할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병원에 가야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시간을 옮기라 말하고, 바빠서 안 된다고 하면 잠을 줄여서라도 해달라고 몰아붙입니다. 당신이 친절하게 건넨 그 설명들이 상대에게는 당신을 부려먹기 위한 공략법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대궐의 문지기가 성문을 지킬 때 잡상인에게 구구절절 문을 열어줄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저 묵직한 창을 고쳐 쥐고 길을 막아서는 것만으로도 그 위험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문을 가로막고 서서 오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문을 못 열어드리니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라며 굽실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는 그런 당신을 보며 대궐의 주인으로 예우하는 대신 만만한 문지기 정도로 여기며 문을 비키라고 호통을 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이 길어질수록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경고합니다. 상대의 눈치를 보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지고 속도는 빨라집니다. 오해받기 싫어서 혹은 매정한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쏟아내는 그 화려한 미사여구들이 실은 당신의 불안함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이유를 설명하는 그 찰나의 순간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간파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허락을 구하고 있구나. 내가 조금만 강하게 나가면 결국 내 뜻대로 움직이겠구나라고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거절의 품격을 바꾸십시오. 당신의 사정을 상대에게 납득시켜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저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혹은 지금은 곤란합니다. 라는 단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유를 묻는 무례한 자들에게는 그저 미소 띤 침묵으로 응대하십시오. 주인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결정할 뿐입니다. 당신이 입을 무겁게 닫을 때 상대는 비로소 당신의 거절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벽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수만 줄인다고 해서 무너진 품격이 바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방어라면 상대를 압도하는 더 강력한 한방은 당신의 공간을 다루는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열려 있어 아무나 슬리퍼를 끌고 들어오는 편의점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영원히 귀한 손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화 한 번 내지 않고도 상대가 스스로 옷깃을 여미며 당신을 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서늘하고도 우아한 경계 세우기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편의점은 누구에게나 편리한 장소이지만 누구도 그곳을 우러러 보지는 않습니다.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헤집어 놓아도 주인은 군말 없이 받아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의 인생도 그 편의점처럼 아무나 슬리퍼를 끌고 들어와 감정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공간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 내가 무엇을 요구해도 들어줄 것이라는 그 자명한 믿음이 상대방의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헐값으로 매겨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땀 흘려 산에 올라야만 마실 수 있는 깊은 샘물은 천금처럼 귀하게 여기면서도 수도꼭지만 틀면 쏟아지는 물은 고마운 줄 모르고 낭비합니다. 당신이 베푼 무조건적인 양보와
헌신이 바로 그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갈증을 해소해 주어 고맙다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됩니다. 심지어 물이 조금만 덜 나와도 왜 예전 같지 않으냐며 당신을 탓하고 원망하기까지 하죠. 이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낮춰 타인을 대접했을 때 마주하게 되는 서글픈 성적표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인생이라는 집의 대문을 뜯어내어 길가에 버리는 짓을 멈춰야 합니다. 집주인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오게 방치하면 그 집은 머지않아 도둑들의 놀이터가 되거나 흙발로 더러워진 폐가가 될 뿐입니다. 내 삶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명확히 보여주지 않는다면 무례한 이웃들은 당신의 안방까지 제 집인 양 휘젓고 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례한 자들을 막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고수는 상스러운 말싸움에 가담하여 스스로의 품격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응징은 아주 조용하고 정갈하게 이루어집니다. 상대가 선을 넘었을 때 당신이 보여주어야 할 것은 분노가 아니라 부재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그가 누리던 당연한 호의를 조용히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굳이 이유를 설명하며 으름장을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먼저 연락하지 않고 예전처럼 모든 요구에 즉각 응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친절이라는 서비스가 중단되는 순간 상대는 비로소 당신이라는 공간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평소처럼 온화하게 웃으며 인사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제공하던 그 편안한 안식처의 문은 굳게 잠가 두어야 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거리감은 상대방의 뇌에 본능적인 경고음을 울리게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하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설명 없는 침묵의 물러섬은 100마디의 훈계보다 훨씬 더 서늘하고 무서운 회초리가 되어 상대의 태도를 고쳐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호의를 거두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상대가 나를 떠나가거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품격 있는 관계는 단순히 거리를 둔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 비결은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마음을 가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상대가 당신의 거리두기를 변덕이 아닌 위험으로 받아들이게 될까요? 당신을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그 부동의 신법을 이어지는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면 젖고 바람이 불면 눕는 갈대를 우러러보는 이는 없습니다. 반면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눈보라를 견디며 제자리를 지킨 고목 앞에서는 누구나 절로 고개를 숙이며 옷깃을 여미게 마련입니다. 인간관계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날씨에 따라 변하는 갈대처럼 가벼웠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 굴다가도 몸이 고되거나 심사가 뒤틀리면 금세 싸늘해지는 그 변덕이 당신의 위험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심리학적으로 인간이 타인에게 느끼는 가장 큰 공포와 스트레스는 상대가 언제 화를 낼지, 언제 웃을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성에서 옵니다. 당신은 그저 내 기분에 솔직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겠지만 상대의 눈에는 당신이 그저 감정의 노예로 보일 뿐입니다. 내면이 단단하지 못한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 비명부터 지릅니다. 주식값이 떨어졌다고 부하 직원에게 화풀이를 하고 며느리에게 서운하다고 손주에게 용돈을 끊는 행위는 스스로를 상황에 따라 휘둘리는 가련한 존재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격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남에게 옮기며 존재감을 확인하려 들지만
결국 남는 것은 얕잡아 보는 시선뿐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부동심, 즉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뜻밖의 기쁨이 찾아와도 가볍게 들떠웃지 않고 갑작스러운 노여움이 닥쳐도 소리 지르지 않는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유배지에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티며 아들들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 속에서도 제 감정의 파동은 결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날이나 기쁜 소식을 들은 날이나 제 글의 온도는 늘 일정했습니다. 스승이 기분에 따라 가르침의 양을 조절한다면 제자들이 어찌 그를 신뢰하겠습니까? 당신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바위처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을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그늘로 여기며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거울을 보며 다짐하십시오. 내 기분이 결코 내 태도가 되게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화가 날 때는 말의 속도를 늦추고 기쁠 때는 감정의 높이를 한 템포 낮추십시오.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의 인격과 격차를 만듭니다. 당신이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을 함부로 장단 맞출 수 없는 무게감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평판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려 일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바위처럼 단단한 태도를 지녔어도 당신이 타인의 요구에 항상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가한 사람으로 비춰진다면 그들은 다시 당신을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진정한 위험은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넘어 당신의 시간을 다루는 기술에서 완성됩니다. 상대가 당신을 간절히 원하게 만들면서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게 만드는 그 마지막 퍼즐은 무엇일까요? 당신을 깃털이 아닌 거대한 산으로 보이게 할 그 비결을 다음 장에서 풀어보겠습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흔한 돌멩이는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깊은 산속 험한 절벽 끝에 피어난 진귀한 약초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기꺼이 수고로움을 감수합니다. 당신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는 5분 대기조와 같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한가한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 일상을 통째로 비워두는 것이 지독한 사랑이자 배려라고 믿으셨겠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 비어있는 시간을 당신의 가치가 가볍다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언제든 가질 수 있는 것은 결코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간사한 존재라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내가 상대방을 더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눈치채는 순간부터 무시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식의 전화 한 통에 하던 일을 멈추고 약속을 취소하며 장을 봐놓고 기다릴 때 자식은 당신의 사랑을 느끼기보다 부담스러운 의무감을 먼저 느낍니다. 부모의 인생이 오직 자신만을 향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당신은 존경받는 어른이 아니라 돌봐드려야 할 불쌍한 대상이나 언제든 찾아가도 되는 만만한 휴게소쯤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데 타인이 당신의 시간을 금처럼 아껴줄 리 있겠습니까? 진정한 위험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혼자서도 충분히 바쁜 시간에서 나옵니다. 제가 강진에서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보낼 때 저는 한양의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나를 잊지 말아 달라 애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혼자가 된 그 고독한 시간을 자신을 갈고 닦는 수행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500권이 넘는 책을 집필하며 내면을 꽉 채우니 세상은 저를 버렸을지언정 제 학문의 깊이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대한 산이 되었습니다. 군자가 중후하지 않으면 위험이 서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일상이 당신만의 취미와 공부, 그리고 단단한 목적의식으로 꽉 차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깃털이 아닌 거대한 바위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 당신의 시간을 물어올 때
1초 만에 대답하지 마십시오. 잠시 달력을 보는 척하며 뜸을 들이고 설령 별다른 일이 없더라도 가끔은 미안하지만 그날은 내 일정이 있네라고 거절해 보십시오.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소중한 인생이 있고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상대의 뇌리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이 비싸질수록 당신을 찾는 사람들의 태도는 공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가 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가장 간절히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당신의 하루를 타인이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행복으로 채워가십시오. 혼자서도 완벽하게 즐겁고 바쁜 사람은 굳이 소리 높여 권위를 주장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빛이 납니다. 하지만 시간을 아껴 쓰고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선한 마음으로 타인을 돕다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는 일을 허다하게 겪기 때문입니다. 부탁하지도 않은 도움을 베풀었다가 도리어 원망을 듣고 계신가요? 먼저 나서서 손을 내미는 당신의 그 친절이 왜 당신을 하인으로 전락시키는지 그 잔인한 심리적 기제를 다음 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다가가 마당을 쓸고 시키지도 않은 설거지를 자처하며 땀을 흘리는 당신의 뒷모습을 봅니다. 당신은 그것을 헌신이자 자애로운 성품이라 믿었겠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온몸으로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말이지만 인간의 뇌는 요청하지 않았는데 공짜로 주어지는 호의를 결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그 과도한 친절을 보며 상대는 당신을 할 일 없는 사람 혹은 자기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 안달난 사람으로 낙인 찍어 버립니다. 먼저 나서서 베푸는 친절은 산소와 같습니다. 공기 중에 늘 존재할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막상 숨이 막혀야만 그 가치를 깨닫는 법이죠. 당신이 늘 먼저 손을 내밀어 문제를 해결해주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감탄하다가 이내 그것을 당신의 당연한 의무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몸이 아파 하루라도 그 일을 걸으면 걱정하기는커녕 왜 오늘은 제 할 일을 안 하느냐며 눈을 부라리는 적반하장의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나서는 순간 당신은 고마운 은인이 아니라 부려먹기 편한 하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유배지에서 농사법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돌볼 때도 처음에는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먼저 다가가 비법을 전하니 사람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저를 만만한 늙은이 취급하며 맡겨놓은 물건 내놓으라는 듯 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르침은 갈구하는 자에게 주어야 보석이 되고 도움은 간청하는 자에게 주어야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들이 제 발치에 와서 엎드려 가르침을 청할 때까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사람들은 제 말 한마디를 천금처럼 귀하게 여기고 저를 스승으로 우러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군자는 상대가 입을 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결핍을 느끼고 당신에게 손을 내밀 때까지 당신의 능력과 인자함을 아껴두십시오. 부탁받고 행하는 도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선물이 되지만 먼저 나서서 행하는 도움은 당신의 가치를 깎아먹는 헐값의 노동이 될 뿐입니다. 상대방이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게 만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당신을 쉬운 사람에서 귀한 사람으로 바꿔놓는 마법의 순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먼저 나서는 친절은 공기처럼 잊히지만 간절한 요청 끝에 베푸는 친절은 평생의 빚으로 남습니다. 이제는 그 부지런한 공치사를 멈추고 고요히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당신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고 당신의 빈자리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진 관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을 긋고 자리를 지키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선 그래도 내가 너무 모질게 구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고개를 들지도 모릅니다. 그 착한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당신이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껍데기는 무엇일까요? 그 결단의 순간을 향해 가봅시다. 착한 사람이라는 찬사는 때로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달콤한 독약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둥글게 사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착함의 실체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은 진정한 덕행입니까? 아니면 거절당할까 두려워 떠는 비겁함입니까?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이 문드러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선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아무나 써도 되는 물건처럼 내놓는데 세상이 당신을 명품으로 대접해 주길 바라는 것은 연못구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집의 주인은 오직 당신입니다. 주인은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하되 집 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에게는 단호히 문 밖을 가리킬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자식이라는 이유로,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혹은 직장 동료라는 이유로 그들이 진흙 묻은 발로 당신의 안방까지 들어와 휘젓게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가 당신의 선의를 밟고 지나가는데도 그저 허허거리며 웃고만 있다면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 방종입니다. 무례한 자를 방치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무례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악행과 같습니다. 이제 좋은 사람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합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어떠할까? 전전긍긍하는 마음을 끊어내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기 시작할 때 주변의 공기는 비로소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일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예의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귀한 사람은 타인의 박수가 아니라 자신의 원칙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당신의 친절을 아무에게나 헐값에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미소와 도움은 오직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고귀한 보석이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새기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극진히 대접할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출 것입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낭비했던 그 소중한 에너지를 이제는 오직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채우는 데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당신만의 품격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당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 낡은 습관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혜를 알았다고 해서 단숨에 삶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천의 길에는 반드시 예기치 못한 유혹과 흔들림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이 배움을 당신의 뼛속까지 새겨 영원히 무시당하지 않는 위엄을 갖추려면 마지막으로 무엇을 명심해야 할까요? 당신의 인생을 품격 있는 걸작으로 완성할 그 최종적인 마침표를 향해 나아가 봅시다. 인간관계의 법칙은 시장의 원리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정교합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는 딱 그만큼만 세상도 나를 대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아무 때나 편하게 써도 되는 낡은 도구처럼 내놓는다면 세상은 당신을 가장 헐값에 사서 마구 부리다 낡으면 버릴 것입니다. 명품은 스스로 그 가치를 가격으로 증명하며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유리장 안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헐값의 물건은 길바닥에 쌓여 사람들의 발길에 차이기도 하죠. 당신은 지금 당신이라는 존재를 어디에 진열해 두고 계십니까? 이제 착한 사람이라는 형벌 같은 감옥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십시오. 남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겸손이 아니라 비굴함입니다. 당신의 친절을 아무에게나 헐값에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과 시간은 오직 당신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어야 합니다. 무례한 자가 선을 넘을 때 단호하게 그만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당신의 인격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 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 문턱을 높일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의 이름 썩 자 앞에 존경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당신 인생의 주도권을 타인에게서 완전히 빼앗아 오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자식의 기분, 친구의 눈치, 주변의 평판에 휘둘려 당신의 안방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가장 먼저 극진히 대접하고 사랑할 때 당신 주변에는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귀한 인연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설득하려 애쓰지 말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비워두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위엄이며 당신이 죽는 날까지 지켜야 할 삶의 격식입니다. 자, 이제 당신을 지키는 5가지 방패를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거절은 짧게, 행동은 조용히, 태도는 일정하게, 일상은 바쁘게, 그리고 친절은 아껴서 베푸는 지혜입니다. 이 모든 배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만 가슴으로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의 일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 길을 걷기 시작한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변화의 여정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당신의 내일을 어떤 색으로 칠해야 할까요? 당신의 인생을 품격 있는 걸작으로 완성할 마지막 당부를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가르침을 하나의 보석으로 꿰어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할 시간입니다. 거절은 짧고 단호하게, 대응은 말보다 행동으로, 태도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노송처럼 일상은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을 만큼 자신만의 결실로 바쁘게, 그리고 친절은 요청받았을 때만 베푸는 귀한 선물로 만드십시오. 이 5가지 지혜는 당신을 무례한 자들로부터 지켜줄 견고한 성벽이요, 동시에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수록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비우되 당신의 자존감만큼은 그 무엇보다 무겁고 단단하게 채우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느 누가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남들 눈치 보느라 낭비했던 그 아까운 에너지와 시간들을 이제는 오직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데 쏟아부으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주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밤잠을 설쳤던 지난날의 억울함은 이제 이 영상과 함께 흘려보내십시오. 오늘 당신이 세운 그 한 뼘의 문턱이 당신의 여생을 품격 있고 당당하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주인이 문단속을 철저히 할 때 손님은 비로소 옷깃을 여미고 예의를 갖추는 법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집의 주권을 다시 되찾은 오늘을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대접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 앞에 무릎을 굽히고 예의를 갖춰 인사할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인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온화하되 원칙을 잃지 말고 단단하되 완고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로운 균형이야말로 진짜 어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에 은은한 지혜의 향기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으로 걸어 나가십시오. 당신의 앞날에 늘 위엄과 평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